올해는 이 한국 방산이 200억 불 이상의 사상 최대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를 방어해주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이게 유럽산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K방산에겐 또 다른 기회가, 듣기로는 이제 8척에서 12척 가까운 대형 프로젝트가 수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도크가 꽉 차서 MRO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었거든요.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주요 국방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발전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아웃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 K방산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혁신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경제TV 방산 전문 기자인 배창학 기자님을 모시고 K방산의 강점과 성공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학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방산이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방산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K방산 자체는 이제 1970년대 들어서 50년 가까운 자주국방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이 땀과 또 눈물과 여러 성과들이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불을 지폈던 가장 핵심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러우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을 필두로 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 수요량이 계속해서 폭증을 했는데 공급량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여러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어디가 우리한테 무기를 가장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걸 봤더니 바로 이제 휴전 중이기도 하고 또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가 강점인 한국을 점 찍어서 이렇게 무기 수출이 됐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무기 수출들이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운용도 해보니까 성능까지도 입증이 되다 보니 입소문을 타면서 이 K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K방산의 급속한 성장이 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그러면 현재 그 한국 방산의 수출 규모 그리고 주요 수출 국가들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출 규모는 10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이 한국 방산이 200억 불 이상의 사상 최대 이 수출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주요 수출국들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이 어떠한 무기 체계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폴란드가 사갔던 무기 체계들 자체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자주포나 전차와 같은 궤도 장비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한 것 같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의 분쟁 당시에 방공망이 중요해졌다 보니까 이 천공 시리즈와 같은 방공 요격 체계들이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K방산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요 이렇게 요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K방산의 강점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국내 업계에 있는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또 해외 실제로 이 구매하는 당사자, 국외에 있는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속한 납기를 꼽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해서 밀고 있는 K방산의 이 강점 좀 귀엽게 풀어서 로켓 배송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하자마자 거의 1년 안에 공급과 납품까지 이루어지는 이 로켓 배송이 이 여러 글로벌 시장을 좀 사로잡는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요. 그 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무기체계 수요가 좀 급증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한국이 굉장히 신뢰 있는 방산 파트너 국가로서의 좀 인식이 고조가 된 것 같고요. 작년만을 보더라도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랑 우리 대한민국이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방산 체결이 한국의 어떤 위상 제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긴박했던 국가가 폴란드였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폴란드 쪽까지 이 동유럽권으로 계속해서 확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폴란드의 상황을 굉장히 주시했었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이 폴란드가 선택했던 이 무기가 우리가 흔히들 많이 구입을 하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토 국가들의 무기가 아니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국가들이 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이 단기간에 빠르게 납기가 됐던 거를 보고서 실제로 운용하는 것도 보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는 루마니아로까지 퍼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K방산에 알려질 수 있었던 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K방산의 어떤 좀 입지가 많이 좀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그 유럽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K방산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라 그럴까요?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폴란드가 구입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럽연합 국가나 나토 국가들끼리의 외교 관행에 의해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또 노르웨이에서도 그렇고 이런 입찰 공고들이 나지 않고 그냥 국가와 국가 간의 이 별도 거래를 이렇게 외교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K방산 업체들이 참여도 못하고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K방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납기가 너무 좋고 또 가격도 60에서 70% 정도 수준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국의 방산의 어떤 장점으로 인한 그 예. 협력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은 것 길지 같아요. 않죠. 그때 과정에 있어서의 그 어떤 한계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떤 한계점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국에게 이 GDP 중에 이 국방비의 예산 2%대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3%까지 올리라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 방위비 증액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유럽을 패싱한 가운데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종전 협상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고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를 방어해주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토 쪽에서도 또 EU 쪽에서도 유럽의 재무장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미국산 우선주의를 내세운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바이 유러피언, 네, 유럽산 무기 우선주의가 좀 계속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예산안이 유럽산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 일부 저리 대출을 해준다거나 그런 조항들에 있어서는 다른 나토국이나 EU 국가를 제외한 경우에는 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수가 없고 오롯이 유럽산만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써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외교 관행 같은 부분들이 좀 우리 K방산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또 무기 거래가 아시는 것처럼 정부 대 정부 간의 계약이기도 하고 또 구매국이 판매국의 이런 담보 같은 것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감을 따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개선이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좀 분위기에 좀 편승을 해서요. 우리 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뿐만이 아니라 현지 생산, 그렇죠. 또 기술 이전 등과 같은 다양한 협력 모델을 좀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의 어떤 방산 수출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떠한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 유러피언에서 유럽산 무기 우선주의, 그래서 이 현지 생산하는 물량들이 법적으로 유럽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폴란드 당시 계약 체결을 할 때만 해도 현지 생산을 폴란드 쪽에서 요청했던 사안이거든요. 이제 요청했던 배경 중에는 이 무기를 가져오는 과정 중에서의 이런 이동 시간이 좀 절감될 수 있고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해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유럽산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K방산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유럽 국가들과의 또 협력 가능성을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동유럽 국가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서유럽 쪽은 본인들이 이제 자강력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력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과거 대비 생산 역량이라든지 기술 역량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유명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서유럽 쪽보다는 동유럽 쪽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폴란드 쪽에서 추가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계약 성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루마니아 쪽도 현재 K9 자주포를 제외한 K2 전차라던가 방공 체계 같은 것들도 관심도가 있어서 기존 구매국들의 이 구매 의향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르웨이 쪽도 좀 관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라트비아라든지 이런 동유럽권에 있는 중소국들이 한국 방산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캐나다와의 어떤 방산 협력이 굉장히 좀 잘 추진되고 있다는 좀 인상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잠수함 분야. 맞습니다. 한국이 이제 잠수함 수출을 위해서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 도입 사업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듣기로는 이제 8척에서 12척 가까운 대형 프로젝트가 수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은 아직
일러야 올해 말 정도에나 이제 사업 공고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대상 국가로는 최근에 이제 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을 이루면서 하나오션 쪽에 이제 장보고 3, 이 잠수함이 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장보고 3에 캐나다가 관심을 계속해서 갖는 이유는 그 3,000톤급의 급수에서 장보고 3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서도 이제 또 근무를 하셨겠지만 이 AIP 체계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자망 시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이 캐나다 옆에 있는 이 태평양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럽으로 나가는 이 바다가 워낙에 넓다 보니 자망 시간이 긴 함정들을 좀 찾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캐나다를 이 하나오션이라든지 우리 방사청에서도 좀 주요 고객으로 삼고서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 차원의 이 방산군수위원회라는 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방사청을 비롯해서 이제 업체 관계자들이 나가서 직접 영업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원래는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해서만 영업 활동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요새 K방산의 트렌드가 워낙에 모든 무기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묶어서 패키지로 줄게, 너희는 그 패키지로 하나 사면은 육해공군을 다 전력 증강을 하는데 쓸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캐나다에게 이 K9 자주포까지 최근 들어서는 제한 검토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어떤 방산 협력에 있어서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이러한 노력들을 또 주변국들에서 많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일본과 같은 어떤 주변국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캐나다가 이 구매 검토를 한다는 게 더 관심을 받는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이 미국과 캐나다 간에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현재 이 육군의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K9 자주포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이 비궁 미사일을 검토하려고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K방산의 무기 체계를 두고서 미국과 캐나다가 또 본인들의 전력 증강을 하는 데 있어서 쓰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둘 다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캐나다가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견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먼저 얘네가 인도에서 운용을 한다고 하면은 참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본 얘기도 주셨는데, 일본은 예전에 이제 세계대전 때문에 그런 군법에 의해서 이 방산 수출을 계속해서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서 방산 수출에 힘을 들이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호주, 당시에 좀 아픈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호주 호위함 사업에도 일본이 계속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K방산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 일본도 이 방위 산업이 돈이 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옆나라 한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의 군사강국이었던 때를 앞세워서 좀 우리도 입지를 키워나가야겠다 라는 게 있어서 K방산이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주변국들의 견제도 심해지는 만큼 좀 여러 방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이제는 좀 핫한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MRO라 그러죠. MRO. 이게 유지, 보수, 정비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 있어서 이 MRO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조성 능력과 연계한 MRO 능력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MRO 역량, 어떠한 좀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방산뿐 아니라 일반 상선 쪽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중국을 제외한 1, 2, 3위 업체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상선도 잘하는데 특수선도 사실 소위 기깔나게 하거든요. 기깔나게? 그러다 보니 이제 조선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들을 워낙에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우리 MRO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국가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이유 때문에 조선업이 좀 많이 쇠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국 내에서는 200여 척, 거의 300척 가까이 되는 군함들을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현재 우리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함들을 계속해서 MRO를 오랜 세월 동안 하기도 했었고, 또 동맹국이다 보니 신뢰관계도 있다 보니까 이 한국의 조선업에 좀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특히 해군 간의 MRO 협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맞습니다.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요. 한국과의 MRO 협력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MRO 협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산업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주는 함의가 클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MRO에 이렇게 촉각을 두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의 이제 해양 패권 경쟁이 저는 가장 주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군함의 척수는 적고 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배들마저도 수리가 제대로 또 제때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군함의 수와 미국 군함의 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뭐 100여 척 가까이 차이 난다고도 하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수를 따진다고 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동맹국에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MRO가 이 해양 안보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됐든 미국의 군함이 우리의 군항에 정박을 하고 있다. 라는 것만 해도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끔 전략자산들이 부산 군항에 들어올 때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주둔하는 게 아니라 정비 수리 목적으로 한다라는 명분도 설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주변국들 입장에서도 이 한국의 바다에 미국 군함들이 항상 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경계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경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의 목적이긴 하지만 수리를 위한 어떤 정례적인 한국 주둔 자체가 예. 일정 수준의 상징적 억제력을 좀 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군사안보적 가치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게 얼마나 실효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속적인 또 일관된 협력을 위해서 좀 극복해야 될 다양한 또 좀 제한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선 양강하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많이 꼽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MRO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먼저 선발대로 나섰죠. 예,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 현재 국내 방사청에서 또 국내 해군에서 이 공고를 하는 참여 입찰들이 많이 없어서 건조하고 있는 함정의 수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수출을 하려는 이유도 국내 일감이 없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도크가 남으면 MRO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도크가 꽉 차서 MRO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크가 부족하면 MRO를 못한다. 업체 쪽에서 요새 정부와 같이 미국 해군 쪽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 단기성에 그치는 아니면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물량들을 좀 받아야지 도크를 비워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미 해군 쪽에다가 우리는 하나오션과 달리 이 일감을 몇 개월에 나오는 거 한 번, 몇 개월에 나가는 거 한 번을 기다리면서 계속 수주를 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1년치 일감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자라는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일감을 좀 확보하는 게 있어서 좀 장기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우리 한국 내부의 구조적인 좀 네. 한계점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이제 보면 어떤 미국 내도 다양한 좀 제도적인 그쵸. 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과거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이제 군함의 어떤 민감성으로 인해서요. 자국 내에서의 생산 또 정비 유지 보수만을 허가를 했던 그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의 한미 간의 해군 MRO 협력은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좀 제도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좀 미국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존스법이라고 해서 이제 미 현지법에 의거해서 자국의 함정, 미 해군의 함정은 미국의 조선소에서만 또 미국이만 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조를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못하고 있기도 하고, MRO 같은 경우에도 미 해군성이 이제 예외 조항을 행정명령 서명을 한다던가 본인이 이제 허가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에 급박해졌고 또 이 미 존스법이라고 하는 게 이 발의가 됐었던 것이 자국 조선업을 발전시키고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구시대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 조선업이 쇠퇴를 했고 하락을 했고 더 이상 이제 지킬 것도 없고 본인들은 지금 조선업을 지킬 게 아니고 선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 공화당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이 자국의 함정을 동맹국에 한해서는 타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법안들을 입법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 양국 정부 간에 계속해서 스킨십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장관 중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다녀왔었는데 당시에도 미국 측에게 여기는 우리 군함 또 뭐 상선, 뭐 쇄빙선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을 패키지로 또 너희가 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국 쪽의 수량들을 우선으로 건조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또 관련해서의 양국 간의 이 범부처 TF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낸 거 보니까 아직 좀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얼마 전이죠. 미국 의회에서요. 네. 미국 해군 준비태세 맞습니다. 보장 법안이 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면 될까요? 그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동맹국에 한해서 왜냐면 우선 미국 내 조선소에서는 더 이상 수리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일본에서 이제 일본 주둔하고 있는 미 함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MRO를 받고 있지만 이미 물량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 떠다니고 있고 또 버려져 있는 군함들을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거든요. 내지는 필리핀 정도 되는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필리핀도 현재 현대중공업이 들어가서 수빅이라는 지역에 MRO 센터를 지었던 어떻게 보면 미 해군들이 왔을 때 MRO를 할 수 있게끔 필리핀은 좀 저렴한 가격에 조선소를 인수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방책으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한국의 이런 노력들을 알기도 하고 역량도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법안을 좀 개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설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K방산이요. 글로벌 선도 수출 국가로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출국을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유럽이랑 좀 중동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 관행도 있고 또 이런 자국산 우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파고들 틈도 좀 적어지고 또 주변국들의 견제가 계속해서 심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천조국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시장을 하루빨리 좀 소위 뚫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운용되는 그런 K방산의 좀 역사적인 순간들을 써내려 가기를 바라고 있고 내지는 뭐 아프리카나 최근 들어서 남미 쪽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국을 좀 다변화하는 게 글로벌 상황에서의 불안정성이 좀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도 위험도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는 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의 이런 기존 무기 체계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좀 성능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샀던 국가들이 장기간으로 바꿔가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신기술이 기반이 돼서 뭐 K2, 뭐 K9이라든지 FA50이라든지 다음 버전의 모델들이 빨리 나와서 기존에 판매했던 국에 또 더 많은 국가들에 판매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제안보 협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방산업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기술 혁신과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안보 협력과 방산 외교를 병행하는 거시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중한 통찰을 나눠주신 배창학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